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진행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중이 15.8%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방역 지표도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다음 주 국내에 들어옵니다. 정부가 계약한 화이자와 미국 머크사의 치료제 100만 4천 명분 가운데 일부가 먼저 들어오는데 투약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면 자가 진단 키트인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인 사람에게 PCR 검사 대신 사용해 진단 효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다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방침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억 명을 넘어서면서 사망자도 547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는 미국으로 지금까지 5,800만여 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 주요국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유럽연합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씩 나오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자 의대생들을 현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면 자가 진단 키트인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해 검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 시행 중인 PCR 검사 용량은 하루 75만 건 정도 된다며 이를 넘어서서 환자가 급증하면 신속 항원 검사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고령, 기저질 환자 같은 고위험군과 위험도가 덜한 집단으로 구분해 PCR 검사 우선 적용 대상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고위험군은 바로 PCR 검사를 진행해 확진 여부를 빨리 가려내 치료가 늦지 않도록 하고 무증상이나 경증만 보이는 접촉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신속 항원 검사는 PCR 검사와 달리 유전자 증폭 과정이 생략돼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의료 대응에 여력이 생겼지만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당시와 비교하면 유행 규모와 위험도가 아직 높은 만큼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현 상황에 대해 유행 규모 감소에 이어 위중증 환자 등의 전반적인 방역 지표도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단계적 일상 회복 직전 한 주간 국내에서 하루 평균 1,88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최근 한 주간에는 3,651.6명으로 아직 2배 정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지난해 11월 1일 22.4%에서 이날 23.9%로 1.5%포인트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 연령층 확진자 수를 비교하면 373명에서 84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작년 11월 1일 30.9%에서 올해 1월 7일 15.1%로 15.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된다며 구체적인 투약 대상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며 도입 이후 최대한 빠르게 투약할 수 있도록 투약 대상과 기준, 공급 기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국 화이자사와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모두 100만 4천 명분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확보됐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사와 76만 2천 명분, 미국 머크사와 24만 2천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대본은 도입된 치료제를 투약할 대상과 치료제 공급 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며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더욱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입니다. 국내에 들어옵니다. 신속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되십니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중단 재판도 열리는데 각 법원 판단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추라며 든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감염 비율도 접종자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 방역당국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일주일치 수치만 인용했는데 접종 여부에 따른 감염률은 누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의 기본 취지는 미접종자 보호라며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자의 2배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부터의 이 변화 추이를 갖다 함께 좀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넘어갔지만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당분간 계속 중단됩니다. 하지만 집행 정지는 임시 조치 성격이라 시설 3곳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정식으로 취소할지에 대한 소송 결과가 핵심인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제기된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출지에 대한 재판은 곧 열립니다. 앞서 학원에 대한 법원 결정은 첫 신문이 열리고 11일 만에 나왔지만 재판부마다 달라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패스 줄 소송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생계나 학업에 어려움이 생긴 미접종자 10여 명은 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송 참가자 가운데는 가족의 백신 부작용이나 지병으로 접종하지 않았거나 방역 패스로 인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뇌졸중, 알레르기 등의 지병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 마트도 못 가게 생기셨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방역 패스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3 학생 등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각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진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며 영업 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에도 간판과 실내 불을 켜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과 집회도 예정돼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9시에 영업을 마친 카페 사장이 간판과 실내 전등을 켜놓은 채 가게 문을 잠급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에 항의하며 다음 주 금요일 자정까지 점포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에 동참한 겁니다. 지금 시간은 밤 9시 46분입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밤 9시가 넘으면 이 카페는 진즉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저도 2년간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침을 잘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역 패스 부분은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감시자 역할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 정책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생존을 위해 영업 제한 철폐를 호소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없고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업을 풀어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는 이달 말 자영업자 20만 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출보다는 손실을 100%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작년 7월까지 총 15개월 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 안 한 겁니다. 보상 안 하고 작년 7월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해 준 겁니다. 오는 10일과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방역 패스 논란에 이어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나 장병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하고 주한미군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재택치료가 안착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해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에 처음 보고된 지 739일째 되는 7일, 누적 확진자는 3억 2천여 명, 사망자는 547만 명을 기록했다고 코로나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미국 존스홉킨스대가 발표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누적 확진자 5,844만 명, 사망자 83만 3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미국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메시지 관리 미숙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지침을 정부 내에서 조율 없이 발표하는 등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CDC 수장이 된 로셸 월렌스키 국장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직전에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격리 6일째에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공공장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권위자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CDC의 격리 기간 축소 지침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추가 접종이 중요한 대책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도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So individuals are considered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if they've received their primary series. That definition is not changing.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해 5월 백신 접종자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뒤 2개월 만에 말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월렌스키 국장이 백악관 등 행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과학자들에게 다 맡긴다는 식의 모습을 보일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감안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에서 중국을 찾는 사람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존 한 차례 실시하도록 하던 한국발 중국행 여객기 탑승 전 PCR 검사 횟수를 2차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7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탑승 7일 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17일간 매일 일반 승객 자가 건강 상황 검측표를 써야 한다고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일주일 전보다 1,100여 명 줄면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확진자 수에 이어 위중증 환자 수까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상황을 보고 방역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유행 규모가 얼마나 줄어야 가능할까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는 3,7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위중증 환자는 838명이 보고가 됐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명 안팎 또는 2,000명대 초반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평일인 수요일에서 금요일이 되면 3,000명 안팎 또는 3,000명대 초반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교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할 때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면 월 화요일 때는 1,6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고요. 네. 평일 기준에서는 2,000명대 중후반 정도를 보였거든요. 네.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다소 현재 상황이 11월 1일 대비 다소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위중증 환자 규모는 약 2배 정도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일상회복 재전환 요건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중증 환자 규모는 아직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향후 2주 정도가 더 지나게 되면 거의 11월 1일 수준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쨌든 방역 당국이 좀 검토를 해보면서 이 1월 16일 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할지 아니면 설 연휴가 지난 후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할지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확진자 수가 위중증 환자의 그 선행 지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확진자 수가 얼마나 줄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난 작년 11월 1일 수준까지는 신규 확진자 규모나 위중증 환자 규모가 좀 감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 위중증 환자에 있어서는 11월 1일 대비 현재 병상이 추가적으로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위중증 환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료 체계 정비가 다 이루어졌는지는 방역 당국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1월 16일 이후 또는 설 연휴 이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재전환 가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유행 규모나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역시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지금 방역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진단하고 치료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도 전파력이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유행 때 최고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던 게 7,000명대 후반을 보였는데 만약 오미크론이 우점화됐을 경우에는 1,000명 단위 수준이 아니라 10,000명 단위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현행 수행하고 있는 PCR로는 확진, 그러니까 진단 검사가 감당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리고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0명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아마 PCR이 아닌 신속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을 내려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도 델타가 같이 공존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타나게 되면 확진 판정을 하게 되고 음성인 경우에는 PCR을 시행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치료입니다. 그래서 현행에는 지금 협력 의료기관이 병원급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원, 그러니까 협력 의료기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확진 규모 대비 위중증 발생 비율은 낮더라도 확진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비례해서 위중증 환자 절대 수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라도 추가적으로 병상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입원율이 델타보다는 짧긴 하지만 입원율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병상 확보도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여쭤볼 게 많아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 사례가 잇따르면서 동시 유행, 그러니까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플루로나, 일명 플루로나는 일부 국가, 이스라엘이나 브라질, 미국 등지에서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대책은 백신 접종이겠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처럼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다라고 하면 그런 발생 사례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동시 감염 사례가 많지 않다라면 비용이나 인력 대비 그렇게 고려할 필요는 현 단계에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국내에서도 일부 시를 대상으로 이런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그래서 검출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동시 진단 키트 사용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다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동시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하기 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다음 주면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머크사 치료제보다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가 먼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환자들에게 처방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투약 대상이나 공급 기관에 대한 세부 기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세부 기준이 확정이 되면 신속히 일선 의료기관으로 배포가 될 것이고 바로 처방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빠르면 1월 셋째 주 정도면 처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먹는 치료제가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먹는 치료제가 이른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임상 시험 결과가 중증 예방 효과 89%에 달하는데 실제 적용했을 때는 다소 감소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을 감소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 분해 요소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델타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 부분 오미크론에 대한 유효성 여부는 짧게는 1, 2주면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제약사 측에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다소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말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 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확대한다면 어떤 부분을 특히 고려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 확대 방안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 방법보다는 현행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범위가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외 대상 확대보다는 적용 시설 범위에 대한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패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CES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는 헬스케어 업체들이 유난히 많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인구 고령화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헬스케어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간 요양하고 있는 노인과 갓난아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른바 스마트 기저귀 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하면 온도와 습도가 높아졌을 경우 경고등이 켜지고 휴대전화 앱에도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기저귀 센서에는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서 정확한 기저귀 교체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젖은 기저귀를 장기간 차면 요로 감염이나 욕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노인 환자분들을 장기간 돌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면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도 있습니다. 무선 와이파이 신호가 수면 중 호흡과 뒤척임을 감지해 데이터로 저장하면 인공지능이 분석해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 정확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치료기기에 결합될 수 있고요. 잠을 잘 자기 위해 만드는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침대가 이용자의 체온에 맞춰 매트리스의 각도와 온도를 조절해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더블 침대여서 두 사람이 각각 자신에 맞는 조건으로 침대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에 더해 냉온 찜질까지 할 수 있는 건강 베개도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받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더운 날씨예요. 그럼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목 뒤에 부분에 그 대동맥이 흐르기 때문에 이 밖에 옷에 센서를 부착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성 제품도 출시됐는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최근 월북 사건과 관련해 철책 경기에 실패했다는 질책을 받은 합동참모본부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경계 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은 소리나 레이더와 연동되는 AI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고 2025년부터 전 GOP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동부전선 월북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합동참모본부. 원인철 합참의장 주재로 긴급작전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경계기강 확립, 특별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합참이 규정한 경계작전 핵심의 3요소 가운데 장비와 시설엔 문제가 없었고 임무 수행 요원과 조건 반사적 훈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합참은 2월부터 전 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임무 수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경계작전에 잇따라 실패한 22사단의 GOP와 해안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AI가 시범 적용됩니다. 21년 기순 상황 발생 이후 해당 지역 인근 6km 구간에 6개소에 AI를 적용한 과학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5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리를 활용하고 레이더와 연동된 AI 경계 시스템은 딥러닝을 통해 오탐지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2차례 수동으로 동기화를 해야 하는 22사단 전 GOP 지역의 노후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내년까지 싹 교체됩니다. 군은 22사단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는 GOP 감시 카메라에 AI 기능을 추가해 감시 거리를 늘리고 좌표 표시, 안개 보정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GOP 철책선 광망은 땅의 진동과 전파, 열, 적외선까지 탐지하는 복합 감지 센서로 교체됩니다. 이 밖에도 내년까지 해안과 강가, 주둔지 경계에도 AI 기능이 포함된 감시 장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금지한 것을 두고 정부가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석탄 재고와 다른 나라 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측 조치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해선 한국은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 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서 수급 차질 우려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죠. CES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간 5일 개막한 CES가 7일에 폐막을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8일 점심쯤 끝나는 겁니다. 네. 올해 CES는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시 기간이 예년보다 하루 줄었고요. 또 참가 기업도 예년의 절반 수준인 2,200개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CES에 참가한 우리 기업은요, 모두 500여 곳인데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CES에선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미래의 삶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네, 가정과 가전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IoT를 넘어서 가전과 사람이 연결되는 스마트홈 기술이 주목받았습니다. 냉장고가 남은 음식 재료를 스스로 분석해서 최적의 조리법을 추천한다거나 또 요리를 위해서 오븐의 예열을 도와주는 기술도 등장했고요. 또 음식의 맛을 빅데이터화해서 유명 셰프의 메뉴를 그대로 재현하는 첨단 푸드테크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올해 CES에서는 우주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9m 크기의 소형 우주 왕복선이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승무원과 화물을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수송하기 위해서 설계된 우주 왕복선인데요. 재사용할 수도 있고 또 조종사 없이 자율주행도 가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우주 여행도 얼른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죠? 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지난해 거의 100만 대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난해 고객에게 납품한 전기차는 모두 93만 6천여 대로 전년보다 무려 87%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판매 실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2030년쯤이면 전기차가 전체 신차 판매량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전기차 출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는요, 현재 전기차 2종을 출시한 상태인데요. 2년 안에 전기차 10종, 10종을 출시하겠다고 올해 CES에서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는 심지어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전 시장에서 없앨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전통 자동차 회사는 물론이고 또 자동차 사업을 하지 않았던 전기전자, IT 회사 등도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초에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소니그룹도 올봄에 전기차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이번 CES에서 선언했고요. 또 아마존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전기차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전통차 업계뿐만 아니라 전자기업까지 지금 이제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자동차 업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 이제 체감이 되네요. 자,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3위는 2022년도에 주목할 만한 천문 현상, 그러니까 우주쇼를 3위로 잡아봤습니다. 올해는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들다는 우주쇼들을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천문 현상은 6월에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말까지 새벽 4시 반경에 동쪽 지평선에서 남쪽 하늘까지 수성, 금성, 천왕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왕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맨눈으로도 관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행성들은 공전 주기가 서로 달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순서가 일정하지가 않은데요. 올해는 신기하게도 행성들이 차례로 늘어서게 되는 겁니다.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6월 26일 전후에 새벽 4시 30분경이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11월 8일에 밤에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납니다.
오후 6시부터 달 일부분이 가려지기 시작해서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네. 또 올해는 3대 유성우, 이것도 예년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성우는 우주먼지가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별똥별로도 불리죠. 네. 올해 관측하기 가장 좋은 유성우인 4분의 2 자리 유성우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8월 13일 새벽이 가장 관측하기 좋은 날로 예상이 되고 또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12월 14일 밤에 가장 잘 보일 예정입니다. 예. 네.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늘을 보라고 하잖아요. 네, 1년 내내 이런 우주쇼가 예정돼 있으니까 날짜 잘 기억해놨다가 힘들 때마다 좀 올려다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마스크 관련 소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홑겹으로 된 첫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요,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한 공간에서 같이 있을 때 감염에 필요한 만큼의 바이러스가 옮겨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을 때는 감염에 필요한 만큼의 바이러스가 이 비감염자한테 옮겨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15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둘 중 한 명만 첫 마스크를 썼을 때는 감염까지 5분이 좀 더 늘어나서 20분이 걸렸고요. 둘 다 첫 마스크를 쓰더라도 27분 후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마스크를 써도 30분도 안 돼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감염병 전문가는 모든 사람이 첫 마스크나 아니면 한 겹짜리 수술용 마스크만 쓴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쓴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모두 한국의 KF94 등급에 해당하는 N95 마스크를 쓰면요, 감염에 걸리는 시간이 2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마스크를 바르게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둘 다 마스크를 얼굴에 꼭 맞게 착용해서 바이러스 통과율을 1%로 봉쇄한 조건에서는 감염에 필요한 시간이 무려 2,500시간까지도 늘어났습니다. 네.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이 감염을 줄일 수 있는지 연구 결과로 확실하게 나온 사례인 것 같은데요. 무증상 감염이 그만큼 많은 만큼 KF94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얼굴에 꼭 맞게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1위는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는 플루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독감과 독감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19를 합쳐서 만든 조어죠. 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임산부가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렸다는 보고가 먼저 나왔는데요. 네. 이를 시작으로 브라질과 미국에서도 플루로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경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증상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감염병 학자인 하케우 무아레키는요, 플루로나를 우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최근 A형 독감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동시 감염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는 이런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독감 백신도 함께 맞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약사는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추가적인 부작용 위험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둘 다 마스크를 잘 쓰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 올해 첫 주 주목받은 과학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치료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와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세포 속 소기관인 엑소점을 기반으로 개발한 치료제가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는 항체 치료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항체 치료제는 변이에 대한 효능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결합할 때 필수적으로 결합하는 수용체인 ACE2를 공략했기 때문에 변이종에 대한 대응력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 얼굴의 표정과 감정을 높은 정확도로 읽을 수 있는 인공지능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촬영 한 번만으로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카메라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사람 표정과 감정을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내 조명에 따라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면 3차원 영상에 오류가 발생한다며 조명이 비추는 각도에 따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필터를 개발한 결과 오류가 54%까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얻은 이미지를 인공지능에 여러 건 학습시킨 결과 표정을 구분해내는 정확도가 평균 85%였다고 말했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생존한 사람은 신체 움직임이 적을수록 암 재발과 사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엘버타 암치료센터 연구팀은 암 생존자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매일 8시간 이상 앉아있는 그룹의 사망 위험은 24%, 암 재발로 인한 사망 위험은 9%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매주 150시간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8%, 암 재발로 인한 사망 위험은 3%였다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은 오리 16,000마리를 사육 중인 곳으로 현재 예방적 매몰 처분을 한 뒤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안에 판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인류는 수천만 년 동안 진화를 거치며 현재의 모습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인류는 지금 모습에서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 것일까요? 인류 진화의 신비를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유효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직립보행부터 도구의 사용, 그리고 언어를 익히는 것까지 여러 진화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몸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후 인간은 문명과 문화를 이룩했고, 따라서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원을 초월한 고등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태가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진짜 인류의 진화는 멈춘 것일까요?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1953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뉴질랜드의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가 남긴 말인데요. 노르가이는 힐러리의 정상 정복을 도왔던 네팔인 셰르파였습니다. 셰르파족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거주하는 민족으로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의 고봉을 오르는 원정대의 짐을 나르고 길을 안내해왔기에 산악 도우미로도 불리는데요. 셰르파의 활약은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 중 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산소가 줄어들면 두통이나 빈혈, 그리고 호흡곤란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고산병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산병 증상은 해발 3,000m 이상 고지대에서 나타납니다. 심각할 경우엔 폐에 물이 차오르는 폐부종이나 혹은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일반인과는 달리 셰르파는 산소 호흡기 없이도 이리저리 산을 뛰어다닙니다. 심지어 노르가이는 셰르파에겐 2개에서 3개의 폐가 있다라는 말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고된 훈련으로 단련된 산악인들도 고산병으로 사망하는 마당에 셰르파들은 어떻게 산소통도 없이 무거운 짐을 이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앤드류 머레이 교수팀은 유럽 출신 연구자 10명으로 이루어진 팀과 네팔 카트만두 출신의 베테랑 셰르파 15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
각각 해발 5,300m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오르도록 했습니다. 등반 전후에 혈액을 분석해 일반인과 셰르파의 신진대사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연구 결과 셰르파의 몸은 저지대에 사는 일반인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셰르파의 혈액을 분석해보니 그들의 적혈구는 일반인보다 두께가 얇았습니다. 셰르파의 얇은 적혈구는 혈관 속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효율은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속에는 수많은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들은 온몸 구석구석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산에 오르는데요. 몸속 적혈구의 수가 조금씩 증가해 고산병 증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적혈구의 산소 운반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셰르파가 고산지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포 대사에 있었습니다. 셰르파는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지방보다 포도당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양이면 지방이 포도당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을 연소할 때보다 포도당을 태울 때 산소가 더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체내 산소 활용 면에서는 셰르파의 세포 대사가 유리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연환경에 의해서 인류의 변화, 즉 인류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성인 중에는 간혹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 이유는 우유의 주성분이 젖당이라는 성분인데 이 젖당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젖당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젖당 분해 요소라는 단백질이 분해하는데 아기였을 때는 이 젖당 분해 요소가 많이 만들어지지만 점차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 젖당 분해 요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젖당이 분해되지 않아 설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민족보다 일찍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중동에서는 성인이 돼서도 젖당을 잘 분해하는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낙타의 젖을 주식처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긴 세월에 걸쳐 우유를 마시다 보니 이들의 몸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에 별탈이 나지 않도록 젖당 분해 요소가 성인이 돼서도 잘 작동하게 된 것이죠. 또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득실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밀은 바로 적혈구의 모양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적혈구는 초슬달 형태인데요. 말라리아 원충은 인간 세포 중에서 적혈구에 증식하며 병을 일으킵니다. 적혈구가 말라리아의 원충의 집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승달 모양이면 말라리아의 원충이 이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 증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말라리아가 창궐한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남고 그렇게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환경에 맞게 변화한 인류의 다양한 적응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류가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응과 그에 맞는 변화를 거듭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인류가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 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투약 대상과 활용 방안 등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경증, 중등증 환자가 복용할 경우 중증화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위중증 환자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